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내부부 훈력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하였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폭력 행사 등 가혹행위를 하여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사과했습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곳에서 벌어진 야만적 인권 유린인데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한 건데요. 떠오르는 사자성어는 두 개입니다. 사필귀정. 비록 더디오더라도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제 모습을 보이고야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시지탄인데요. 이 사과 한마디에 나오는데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핵심을 놓치지 않는 깊이 있는 뉴스 토크. 곽재훈, 차윤주의 꽉 찬 뉴스. 네,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곽재훈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윤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윤주 기자가 좀 열어주시죠.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자동차로 출근하는 길에 화염병 테러를 당했습니다. 네. 이나물질이 든 500mm 페트병이 차에 맞았는데요. 네. 이 현장에서 체포된 70대 남성은 최근 있었던 민사사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올해 7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 결과를 놓고 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물리력 행사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이 사법농단 사태로 인한 이 권위 추락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가 되고 또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현재는 과태료만 받지만 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네네. 이 정부 관계부처들이 오늘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지난달 강서구 등촌동에서 발생했던 이 전 남편이 그 가정폭력 피해자인 전 그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네네. 사건 이후에 나온 대책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 소식 더요. 네,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 유치원이 전국에서 85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교육부가 이제 어제 오후 기준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19곳이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이 지역별로 보면 폐원 의사를 밝힌 곳이 서울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3곳, 또 전북이 10곳, 대구가 9곳 등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교육부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곽재훈 기자로 넘어갑니다. 주요 뉴스는요. 네, 국회가 또 지금 헛바퀴를 다시 돌고 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어제 저녁부터 이 4조 원의 세수 결손 문제가 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심사를 잠정 중지할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겁니다. 네네. 오늘 예결소의 간사회동도 열렸지만 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힘들게 가네요, 정말. 질질 끄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더군요. 네. 자, 다음은요. 예, 채용비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이 당시 여당 정치인들에게 총 5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지난 4월 이 최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부터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강원도당 핵심 관계자에게 돈을 건넸고 네. 이 돈이 이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강원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달될 용도였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권성동, 염동열, 정문원 의원 이런 사람들의 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네, 보도에.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네, 자, 한 소식 더요. 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인 김혜경 씨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지사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을 대상으로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네. 이 약 2시간 정도 수색을 펼쳤는데 이제 하지만 이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 5대가 압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도 확보를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형적인 뒷북 압수수색 아닌가요? 뭐 그래서 압수수색을 오전에 했을 때부터 뭐 지금 한다고 뭐가 나오겠느냐 뭐 그런 그러게요. 말들이 많았죠. 알겠습니다.
자, 꽂힌 뉴스로 가죠. 차윤주 기자. 네, 카드 수수료 언제는 내리라더니입니다. 어제 이제 그 당정이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그거에 대한 건데 비판이 꽤 나오더라고요. 네, 정부 발표 후에 이 보수 신문과 경제 신문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약하면 카드사와 소비자가 피해를 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패해놓고 그 책임을 카드사에 지우고 있다. 네. 또 카드사 뭐 팔을 비틀어서 자영업자를 돕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리고 또 자영업자 지지율이 낮아졌으니까 그걸 올리기 위한 꼼수다. 이영자. 네. 네. 그리고 소비자 혜택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이게 소비자에게 고통 떠넘기기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을 대 을의 갈등이 뭐 있을 거다 이런 경고까지 있는데 좀 과해 보이긴 하고요. 네. 이게 사실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문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소비자 혜택이라고 하면 이 포인트, 뭐 각종 할인, 또 무이자 할부 이런 것들인데요. 그렇죠. 이 카드 회원들이 누리는 부가 서비스가 이 정부에 따르면 이 연회비의 7배 이상이라고 해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일 텐데 네. 다소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디지털 시대 뭐 정보 격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네. 금융 정보나 뭐 각종 혜택을 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과도하게 누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평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카드사에게 부담 떠넘긴다 이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혹시 낙전 수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낙전 수입이면 그 카드사 포인트를 보통 생각. 네, 네, 맞습니다. 이 계속 쌓이고 저희가 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는데 사실 네. 이게 쓰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지난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가 무려 2조 9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한 해 동안에? 네, 네. 3조 원에 육박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이 사용하지 않아서 매년 사라지고 있는 포인트가 1,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건 금융감독원에서 낸 통계인데요. 이게 고스란히 카드사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약관에 보면 5년이 지난 포인트는 카드사에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특히 이제 고령자, 나이가 드신 분이나 이 금융정보에 좀 무관심한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그럼 이제 카드사는 앉은 자리에서 잡수시는 거고. 네, 그래서 매년 평균 1,300억 원 정도가 카드사한테 이제 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카드 포인트를 좀 쓰기 쉽게 만들고 뭐 이제 예를 들면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라는 사이트도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각종 뭐 어떤 카드든 이 잠자는 포인트가 있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환급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거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에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이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이 1조 2천억 원 정도거든요. 순이익이? 네, 네. 근데 이번 이제 수수료 인하로 발생하는 이 그 수수료 절감액이 수수료 그 증발액이 5,200억 원 정도라고 해요. 절반 정도 되네요. 네, 네. 상당한 금액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좀 카드 이용 환경을 봐야 되는데요. 네. 이 우리나라처럼 카드를 쉽게 쓸 수 있는 데가 드뭅니다. 이 일본이나 가까운 일본이나 뭐 미국을 가도 뭐 신용카드가 안 되는 상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쉽냐? 의무 수납제라는 것 때문이에요. 카드 안 받으면 이제 처벌받는. 네네. 카드 결제 수단이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뭐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지불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가 그동안 좀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영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역진성도 문제인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대형마트 같은 대형 가맹점이나 이 법인 회원들이 오히려 영세상공인보다 낮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심지어 이제 마케팅 비용까지 카드사들이 대신 내주기 때문에 네. 이런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비용은 이 소상공인들이 비싼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이제 메워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소상공인들은 숫자는 많지만 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좀 부족하고요. 법인들은 이 큰 매출을 무기로 이 카드사와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카드사는 지금까지 땅 짚고 헤엄쳤으니까 네, 조금 네. 나눌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꼭 손해보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또 이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정부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카드사에 이 컨설팅업 같은 걸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어요. 네, 이게 뭐예요? 네, 카드사가 컨설팅업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실 텐데 네. 이 저희가 최근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데이터 산업을 뭐 혁신 성장의 일환으로 키우려고 이 가명 정보 같은 걸 도입해서 네, 이 각종 개인 정보 규제를 완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다뤘죠. 네. 네, 이 혜택이 바로 카드 업계에 상당히 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카드사가 가진 소비와 관련한 방대한 데이터가 바로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카드사에 다 있잖아요. 카드사가 축적하고 있는 빅데이터에 침 흘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원래 자주 카드를 쓰던 지역을 벗어나서 카드를 결제하면 이 주변에 우리 카드 가맹점이 어디가 있는지 문자가 와요. 네.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받아보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규제가 풀리면 한 차원 좀 진화된 수익 서비스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어제 발표 이후에 보면 이 카드 노동자들이라고 그 노조들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는 반면에 네. 카드사들은 비교적 조용합니다. 오.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가 손해보는 것보다 네. 이른바 컨설팅업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돈 벌 수 있는 여지를 만약에 열어주면 네. 여기서 챙길 게 훨씬 더 클 거다 이런 네, 정부는 말씀이시죠? 이미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혀놨고 오. 이 카드사들은 착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네, 그 이상의 과실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좋은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저 입장에서는. 네, 근데 사람들은 카드 수수료 당장 인하되는 것만 보고 어제 이런 방안을 이렇게 발표했다는 건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건 처음 듣는 얘기네요. 네. 아, 또 이런 게 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차윤주 기자의 꽂힌 뉴스였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는 새로운 방법,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꽉 찬 뉴스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곽재용 기자에게 마이크 넘깁니다. 꽂힌 뉴스는요? 예, 어제 오늘 좀 화제가 된 건데요. 가짜뉴스와 피싱 메일입니다. 뭐예요, 이게? 어제 오늘 연달아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브리핑을 한 내용인데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게 청와대 비서관이 어디 외부 학회에 가서 강연한 자료라면서 메일로 어떤 자료가 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청와대랑 무관한 가짜 자료였던 겁니다. 예, 뭐 얼핏 들은 것 같은 좀 일단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일단 이 가짜 메일만 해도 두 건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는 이번 달 13일에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네네. 누군가가 청와대 그 국가안보실의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 명의를 도용해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그러니까 그 권비서관 명의로 제가 곧 아주대에서 발표할 내용입니다. 라면서 어떤 파일을 보내요. 네. 그리고 또 17일에는 이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연구원 이메일 계정으로 이걸 해킹했다고 하는데 네. 이 연구소에서 이제 그 개최하는 학술 회의가 있어요. 여기에 이 권 비서관이 참석할 예정인데 여기서 발표할 내용이다라면서 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이런 제목으로 PDF 파일을 보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한 언론사 그러니까 아시아경제신문에서 이걸 입수해서 보도를 하면서 청와대가 이틀 연달아 긴급 해명을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청와대는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나요? 일단 첫 번째로 어제 오후 3시에 이 김의겸 대변인이 이 내용은 청와대나 안보실에서 작성한 게 아니다. 뭐 내용으로 보나 서체로 보나 그렇고 워터마크도 없다. 그래서 이걸 그 엄중 조처를 할 거라고 예고를 했고 워터마크라는 게 이제 프린트하면 종이 정 가운데에 예. 나타나는 마크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반경에 또 재차 브리핑을 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면서 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오늘 오전 이 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메일이 외교 전문가들에게 발송되고 결국 기사화된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 수사 의뢰서를 발송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청와대 간에 상당히 단호하기도 하고 세기도 하고 이러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아무래도 내용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한미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내용을 청와대 비서관이 발표를 했다는 거니까 네. 이걸 좀 이렇게 시급하게 부인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한미가 대북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해 온 게 사실이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뭐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문제는 딱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네. 이 그 학술회의를 한다는 사실은 이 그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가 된 건데 네. 거기에 이 권비서관이 참석한다는 사실은 공지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참석한다는 사실도 사실 일반인들은 알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그렇네. 예. 예, 참석한다는 걸 알고 이분을 사칭해서 메일을 보냈다. 그 보낸 사람들도 정부에 자문을 하는 전직 고위 관료 등 전문가 그룹한테 보냈다는 거는 네. 이게 상당히 지능적일 뿐더러 이 해당 분야를 상당히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뭔가 이 장난을 쳤거나 뭔가 해킹을 시도했거나 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빠삭은 빼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 연구소 소장인 이 그 김문규 교수라는 분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이분도 업계 내막을 아주 가까이서 잘 아는 집단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정을 썼어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이번에 정말 문제가 불거진 거는 언론 지상을 타면서 이렇게 된 건데 네. 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합니다. 혹시 더 있나요, 그러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사례들이 많은데요. 네. 어떤 전문가 교수 얘기인데 정부에 자문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런 피싱 메일이 정말 많이 온다면서 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이 외교안보 분야 원로 교수가 자기한테 무슨 청와대 보고서인데 한번 검토해봐라 이러면서 네. 메일을 보냈길래 열어봤는데 네. 파일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교수님 저한테 뭐 보내셨던데 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거 보낸 적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헐. 그래서 네, 찜찜해서 결국 컴퓨터를 정리하고 메일 한번 비우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라면 뭐 우연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고 뭐 우발적인 장난이라고 볼 수도 없겠어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 메일을 받은 교수와 그 메일을 보낸 걸로 사칭한 사람이 원래 친분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유명한 그 학자들 이름이 사칭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전 통일장관 이름을 사칭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스티븐 비건 그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을 하는데 예. 실제로 방한을 했을 때예요. 그 며칠을 앞두고 그래서 비건이 한국에 오는데 한국 전문가들과 모임을 갔는데 당신을 초청합니다. 이런 메일이 왔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가짜였다고 해요. 그래요? 예. 또 이제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비건이 온다는 사실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좀 아주 유명하신 분은 아니고 그냥 물론 언론에 좀 가끔 코멘트를 하시는 이 교수님인데 네. 미국의 그 이른바 1.5트랙 전략 대화라고 이제 민과 관 사이에 네, 있는 있어요. 전문가들이 네. 같이 이제 그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러 미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같이 갔던 사람 명의로 이 교수한테 가짜 메일이 왔다고 해요. 이게 지금 곽재현 기자가 다 취재한 내용인 거죠? 오늘 전화를 무지하게 돌렸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한 교수가 미국에 1.5트랙 대화 간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게 검색하면 나오는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딱 누군 줄 알고 미리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네.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건 아니라서 뭐 누가 간다 이런 건 사실 그 행사가 열리기 전에는 더욱 알기 거의 어렵습니다. 국정원급 같은데요. 이 정도 정보. 그래서 그 수집이면? 교수님도 네. 되게 아니 어떻게 내 일정을 다 알고 이런 걸 보내는지 모르겠다.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수사 의뢰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건 장난질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노리는 게 뭔가 이게 지금 핵심 아니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이제 그 전문가 교수들 얘기는 네. 뭐 내가 아무래도 정부 자문도 하고 하니까 네. 뭐 정부에서 나한테 뭘 보냈을까봐 이제 그 내일 메일함에 있는 자료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일종의 추측을, 해킹. 네네 그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직 근거는 없습니다만 물론 수사를 하면 밝혀지겠습니다만 뭐 이를테면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서 이런 스파이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냐. 예. 뭐 그런 의심도 사실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또 뭐 다른 한 가지는 전문가들한테 이런 거짓 정보를 보내서 혹시라도 이제 뭐 이를테면 뭐 방송에 나왔을 때라든가 이럴 때 물론 사실이 아닌 건데 어디선가 본 거를 약간 기억에 의존해서 말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실수를 유도하는 어떤 여론전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뭐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곽재현 기자의 쭉 정리를 듣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뭐 지금까지 많이 됐던 가짜 뉴스 이런 거하고는 좀 성질이 좀 다른 뭔가 좀 공장 냄새가 나는 듯한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이 두 가지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꽉찬 뉴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윤주, 곽재훈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색다른 시선이 만들어집니다. TBS 앱으로 방송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의견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앱을 통해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51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색다른 시선 기다립니다.
네,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가 선거제도 개편,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인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오늘은 집권여당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 총장님 주도로 이 선거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TF가 꾸려진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맞는 보도인가요, 총장님? 네. 별도의 TF를 구성한다는 발표는 한 적이 없고요. 네네. 지금까지 우리 당의 정개특위 위원들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네네.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렇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일테면 원내대표가 이제 이 정개특위는 국회 원내 일이니까 네. 쭉 주도해 왔다면 일테면 이제 이 문제는 내후년 선거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네. 그동안 당에서 내놓았던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성으로 봐서 당이 직접 이 관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이 주도를 해서 이 정개특위 논의를 좀 네. 통과를 해라. 이런 네. 결정이 어제 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무총장이 주도한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총장님. 무슨 이야기냐면 네. 사실은 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은 지금 총장님이 맡고 계시긴 합니다만 당의 조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무총장이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거제도에 대해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우리 당에 네. 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선거 때 내놓은 공약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개헌특위가 활동을 하면서 네. 그 개헌특위 안에서 정치개혁 분과가 있었죠. 그래서 네. 의원들의 의견도 묻고 그래서 당론을 정비하는 절차들을 여러 차례 거쳤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실질적인 협상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 당은 이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무총장이 일종의 주도권을 행사해온 이 과거의 관례도 있습니다. 그 총장님 그냥 그 얘기 어렵게 풀 게 없는 것 같고 제가 좀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네네.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A, B, C 안이 만약에 있다면 A 안이 될 경우엔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민주당의 의석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지 또 B 안이라면 어떻게 될지 이런 어떤 실무 검토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 질문이었거든요. 예. 저희 당이 이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그 당의 입장을 정하는데 네. 일테면 유불리만을 기준으로 네.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총장님께서 그동안 계속 당론 정비 절차를 거쳐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냥 다른 거 다 빼고요. 지금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니까 이걸로만 한정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 그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게 아니었습니까? 우리 당의 그 당론은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그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다.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전국 단위 비례대표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역 정치, 그러니까 지역주의 정치가 좀 팽배해 있을 때 네. 더 심각했습니다만 이 특정 지역에서 이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당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흠. 그런 것들을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로 보완을 하자 이런 것이었고요. 예. 연동형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키자, 그렇죠. 연계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권역별이든 전국 단위든
비례대표제를 이제 어느 단위에서 운영하느냐의 문제와 네. 그다음에 이제 의석의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렇죠. 예.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주제인 셈이죠. 잠깐 총장님,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이정미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자, 이정미 대표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두 번째, 지난번 평양 정상회담 때 이정미 대표가 이해찬 대표가 이제 그때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도 분명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로 합의를 했었다. 근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 이게 이정미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네. 우선 첫째 이제 사실을 확인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는 2012년 대선 네. 총선, 네. 2016년 총선, 그리고 17년 작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네. 단 한 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해서 그 공약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 명확한 것은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이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네. 강화하는 방향으로 네. 제도를 개혁한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당 대표이셨을 때, 네. 이 심상정 대표와 함께 당시에 선관위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안이 있었거든요. 네. 그 제안에 대해서 이 정의당과 함께 이 제도가 네. 개혁적인 제도이고 비례성을 높이는 데 유효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던 네.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평양 정상회담 가셨을 때 이야기는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문제도 있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뭐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지역구 의석과 네. 특히 이제 독일식은 그렇습니다. 독일식 100% 연동형. 네. 이거는 지역구 숫자와 이 비례대표 의석 숫자가 거의 동일합니다. 1대1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보정을 다 해주기 때문에 네. 결국 다 조정을 하고 나면 의원 정원, 그러니까 의석 정원보다 초과 의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네.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300명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초과 의석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독일을 예를 들면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한 350에서 한 370명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 의원 정수를 늘린 게 아니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비율을 맞춰주다 보니까 군소정당에는 이제 의석을 더 얹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려면 결국 그 정원을 초과하는 의석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수용이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정상회담 때 이해찬 대표께서 정동영 대표나 이정미 대표께 하신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당이 의석을 늘리지 않는다는 이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좋겠으나 그것을 우리 당이 제안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른 야당들에서 제안한다면 우리가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한 그런 내용을 이제 알겠습니다. 합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은 또 어제 이정미 대표 인터뷰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또다시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로 이렇게만 그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총장님의 말씀을 중간 정리하면 민주당의 지금의 당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총장님. 자,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그 당론이라면 의원 정수는 그대로 300명으로 가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권역별 배분안도 마련을 했습니까, 총장님?
권역별 비례대표 이제 그 의석 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다 정리가 됐나요?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네. 그러니까 배분 방식에 있어서 네.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권역별로 비례 의석을 몇 석을 줄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인 그 실무 검토 작업은 아직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아직 진행이 안 돼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야 3당은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만약에 연동형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당론이고 이걸 추진한다면 합의가 도출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장님? 아닙니다. 둘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권역별로 가면서도 연동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얘기되는 이른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저희 민주당의 안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네. 예,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안도 지금 민주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까?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가능하다, 검토할 수 있다. 네. 정개특위가 사실은 활동 시한은 연말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네네. 자, 그럼 민주당이 정개특위에 이게 우리 당 아니다라고 최종적으로 내놓는 시점은 언제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도 되도록이면 빨리 그 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당의 당안이 나오면 네. 그것으로 여러 정당의 또 안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정당들의 이 주장을 취합해서 네네. 절충안을 만들게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가면 굉장히 단일안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제 이정미 대표에게 제가 질문 드린 게 있는데 혹시 민주당 쪽으로부터 네네.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절충안은 전달받은 적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달받은 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관련 사실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총장님? 개인적으로 전달받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네. 당의 책임 있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전달받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개별 의원들과 논의한 이 내용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요? 당에서는 아직 이 당론으로 어떤 이 방안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총장님은 아는 바가 없으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차이가 뭔지만 좀 확인해 보는 이런 인터뷰로 네네. 가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총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2부 마무리하고요. 7시 6분 3부에 들어오겠습니다. 이 대만에서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이 폐지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우리도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찬반 의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탈원전 정책을 폐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붙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안 된다. 이런 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반된 두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자, 먼저 한국원자력학회 편집이사를 맡고 있는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교수님?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마 이 질문부터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대만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우리나라가 바로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에 대한 어떤 입장은 어떠세요, 교수님? 대만의 상황과 네.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대만 지방선거에서, 네네. 예,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영구 정지한다는 정기법이 있었는데 그 폐지 여부를 물었고요. 여기서 이제 투표자 중에 약 60%가 폐기를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만은 후쿠시마 사고가 난 다음에 원전 반대 여론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까지 이어졌고 이제 총 이제 운전 가능한 원전이 6기가 있는데 그중 4기만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원전 가동 정지로 인해서 대만이 만성적으로 이제 전력 부족을 겪고 또 작년 8월에는 대만 전체 가구 중에 이제 64%가 정전이 되는 대정전도 겪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집권당이 마땅한 대안 없이 원전 정지를 강행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환경운동연합이 지금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 그러니까 우리와 대만의 상황은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의 경우에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다. 대만하고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게 하나 있고요. 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전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한 번에 6개의 가스 발전소 밸브가 잠기는 그 사람 실수 때문에 멈춰선 거지 이게 탈원전 정책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교수님? 이게 결국 환경단체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이 대만의 이 국민투표 결과가 있고 나서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밀집 지역인 것도 있지만 또 우리는 탈원전 정책이 60년 동안 진행이 되는 반면에 대만은 급격하게 탈원전 정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정전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로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우리나라도 현 정부의 이런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이 원자력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됐고요. 신규 원전 건설 없다라고 백지화가 발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 쪽 입장은 이게 길게 60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건 많지만 원전 생태계가 급격하게 파괴가 되고 있는 거로 이러면 이제 원전 수출도 사실은 힘들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경제성이나 친환경성, 안전성, 또 에너지 안보 등등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이 전원 믹스를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발표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정전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LNG 발전소와 관련한 그 내용 말씀이시죠? 대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대규모의 전원 발전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든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운전이 되려면 이제 성숙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이제 많은 원전을 대신할 그런 발전소들을 건설하면서 좀 미숙하게 운전된 부분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좀 천천히 차분하게 또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원자력 학회에서 이제 그 성명을 내놨는데 이 성명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 시행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대만의 투표 결과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 적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잖아요.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어제
어제 저희가 그러니까 원자력 학회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짧게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짧게. 네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대만 국민투표가 있고 네. 어제 오전에 산업부에서는 대만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겠다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도 이제 부랴부랴 입장문을 준비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제기를 했었고요. 예. 그것은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공약하고 이에 따른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아까 말씀드린 월성 1호기 폐쇄나 아니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라든지 이런 것이 급격하게 진행이 됐다는 점을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대만의 국민투표라든지 국민의 뜻을 묻는 과정이 그러면 교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으로 대신할게요. 그러니까 공론화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그 발족이 돼가지고 수기를 거친 다음에 또 여론조사를 거쳐서 결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인정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 신고리 5,6호기 말씀하시는 네네.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는 없었지요. 그래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도 그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던가요? 그건 이제 5,6호기가 주였고 좀 그때 그 질문은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합리적으로 질문의 그 의도가 좀 불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공론화가 되고 그것이 수기가 된 다음에 의견이 물어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자, 그럼 국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투표라든지 뭐 그 여론조사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교수님? 예, 그것도 가능할 테고요. 네. 예, 아무래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론화 작은 전문가 그룹의 공론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또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에너지 정책 또 전원 정책이 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분석 기반 위에 이 원자력 정책도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지금 3차 에너지 기본 계획도 지금 알겠습니다, 준비가 교수님. 되고 있는데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저희 원자력계 목소리도 반영이 되고 또 다른 쪽 얘기도 반영이 되면서 이제 합당하게 또 결론이 도출되고 또 그것들이 국민들께 또 설명이 되면서 정책이 입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에서 일단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까지 심영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였고요. 이번에는 시민단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의 양희원영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신 교수님 인터뷰 혹시 들으셨습니까, 처장님? 네,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 대만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오히려 원전 생태계가 우리나라도 좀 급속히 파괴되고 있는지 오히려 이런 걸 강조하시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원전 생태계라고 말을 하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산업 분야가 원자력에 관련된 산업만이 아니에요. 원자력 공학은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거대한 설비를 보면 핵 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그리고 이것에 의한 핵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것 외에는 다른 발전소랑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전기공학, 전자공학, 재료공학 이런 분야에 만약에 월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 공급 쪽의 산업계가 있으면 그건 다른 산업, 에너지 산업으로 충분히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그걸 원전 쪽을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실은 고통이 더 커지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 생태계를 바꿔야 될 때 바꾸지 않고 고집했을 때의 고통을 줄여지기 위한 것은 하루빨리 현재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물어 가고 있는 전 세계 사양 산업이 되고 있는 원전 산업
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지 다른 분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적 신호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관련한 산업 투자 비용이 300조 원이에요. 그리고 가스발전 다 포함해서 화력발전은 132조 원밖에 안 되고 원전은 17조 원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사실 원전은 신규는 별로 없고 대부분 해체 시장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붙들어두면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대만하고 우리나라의 차이는 대만이 우리나라 면적의 한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원전이 달랑 4개예요. 원래 6개 있다가 그러니까 신규 2개는 98% 완공됐던 게 취소가 된 거고 네. 그건 중단된 것도 국민당 정부에서 중단되고 민진당 정부에서 취소가 된 거고요. 그럼 6개 가동 중인 것 중에 2개는 이미 폐쇄가 됐고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장님 4개가 잠깐만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원전의 어떤 밀도만 조금 줄이면 그러면 원전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 대만은 그 4개 원전이 수명이 닿으면 그러니까 4개 원전 수명 닿는 건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는 원전 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국민투표 물어본 게 네. 원전 제로 정책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2025년 원전 제로라고 하는 법 조항 그걸 삭제하는 거 이상주의 야도 아닌 거예요. 그 데드라인을 그러니까 넣냐 뺐냐 이 문제였던 거죠. 네. 예. 근데 이미 그거는 그 법 조항에 없어도 네. 폐쇄 결정이 이미 난 상태예요. 수명 연장을 하려면 우리가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10년 했잖아요. 네. 하려면은 안전성 분석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신청도 해야 되고 심의도 받아야 돼요.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수명 연장을 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원전들은 이미 그 시간이 다 지나버려서 2025년까지 그냥 지금 폐쇄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23개의 원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 한 3개가 더 늘어나고요. 2083년은 어떻게 2025년이랑 비교해요? 우리나라는 원전 확대 폭주 정책이 멈춘 정도이지 탈원전 정책이라고 사실 말하기 어렵고 알겠습니다. 대만은 원전 제로죠. 자, 처장님 좀 이 공론화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심 교수는 좀 질문 구성에 좀 문제가 있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저도 사실은 탈원전에 대해서 탈원전 시점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같이 네.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정부에서 탈원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탈원전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만은 신규 원전이 없잖아요. 신규 원전이 없거든요. 네네. 기존 노후 원전을 40년 수명 다 돼서 제로로 만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냥 원전 이번에 소멸이네요. 더 중요한 원전 건 소멸. 석탄이에요. 예.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이번 정부에도 신규 원전이 3개나 있어요. 말고도 2개가 더 있어요. 근데 2080년이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지금 2050년에 재생에너지 100%로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네. 하는 나라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내연기관차 사라진다 그러고 전기자동차 100%가 된다고 하는데 83년이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탈원전이라고 보기 어렵죠.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2020년, 30년, 40년, 50년, 그래 80년 그중에 우리가 원전 제로 몇 년 할 수 있겠냐 물어볼 수 있다 생각해요. 처장님 잠깐만요. 네네.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마무리 삼아서 조금 전에 그 심 교수는 그러면 또다시 뭐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적 토론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세요, 처장님도 그러면? 저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네.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거고요. 예.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탈원전 정책이라기보다 원전 확대 폭주를 약간 멈춘 정도 그 네.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만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게 원전 제로가 사실 이번에 이슈가 아니었고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게 이슈였어요. 건설 중에 석탄을 중단시키는 게.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민투표 결과 재생에너지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주가도 덩달아서 같이 올랐어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반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탈원전 얘기는 그냥 한낱 정치적인 쟁점에 불과했고 그건 실질적으로 대만의 에너지 정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너지전환 포럼의 양희원영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 시간입니다. 최광기 톡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광기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네,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한 교수가요, 직원들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서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 지부가 오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네. 영상을 보면 해당 교수는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직원들의 등을 때리거나 허리나 뒷덜미를 꼬집었습니다. 네. 또 점프를 하면서 발을 밟는 등 폭행을 가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동영상을 찍었느냐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찍는 걸 알면서도 이랬다고요? 예. 이 노조 측은요, 동영상에 담긴 내용은 극히 일부이고 수년째 이와 같은 폭행이 꾸준하게 벌어졌다면서 특히 영상이 촬영되지 않을 때는 더욱 강한 강도로 폭행이 자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교수는요, 직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와 같이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대병원은 현재 제주대 측에 해당 교수의 징계를 요청했고요. 제주대는 사실 확인을 거쳐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댓글은요? 착하게 별별님께서는요, 해외 토픽 동영상 보는 줄 알았다. 어떻게 환자가 있는 데서까지 저러는지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CUT 별별님께서는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게 이유라고, 당신이 환자한테 훨씬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네. 바람의 별별님께서는요, 혼내도 뒤에 가서 혼내는 거든가 환자 치료 중에 그 앞에서 그러면 환자가 불안해서 치료받겠냐, 나한테 이렇게 맞을 정도로 못하는 의료진을 붙여뒀나? 또는 이렇게 맞고 안 좋은 기분으로 치료가 제대로 되겠나? 등등. 나 같으면 불안해서 내 몸 못 맡기겠다.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네. DIT 별별님께서는요, 머리에 지식은 있으나 인성이 엉망인 사람은 의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JI 별별님께서는요, 환자 돌보는데 그 옆에서 저럴 수 있다는 게 제정신인가? 의사가 아니고 정신과 치료받아야 할 환자네,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이런 댓글이 많은데 그 아래 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이별별님께서는요, 정신병원에 넣으라는 댓글이 많은데 정신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 범죄자를 두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경찰 살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이런 씁쓸한 뉴스 말고 좀 두근두근 되는 뉴스를 찾아왔는데요. 어젯밤부터 이제 오늘 아침까지 우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 김종배 씨 같은 분들이 네. 마음을 두근거리게 한 일이 바로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호가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께 화성에 드디어 안착했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지난 5월 5일에 발사돼서 206일 동안 여행한 끝에 최종 목적지인 화성 적도 바로 위 엘리시움 평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직 분석이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학자들은요, 인사이트가 이제 양궁에 비유하자면 관역 한가운데 카메라를 탁 꿰뚫을 정도로 무결점 착륙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착륙을 한 덕분인지 인사이트는 이제 화성 도착 4분 만에 첫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화성이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는데 4분 만에 이게 영상이 오는 거죠. 이 사진을 보면 탐사 임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경사지는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인사이트는요, 화성에 도착한 8번째 탐사선인데요. 이전에 보내진 탐사선들은 화성 지표면과 생명의 흔적을 찾는 데 주력했다면 네. 인사이트는 앞으로 2년 동안 바퀴 없이 한 곳에 정착해서 화성의 속살, 즉 땅밑을 탐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주 음모론자들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전에 화성 탐사선이 가서 보내온 그 사진 보고 네. 인체 영상도 있다는 등 별별 얘기 다 나오는 거 알죠? 그렇죠. 이번에 무슨 얘기 나오나?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하시죠? 댓글은요? 네. 건축학 별별님께서는요, 감자는 못 씻겠네, 뭐 이런 얘기죠. 이건 뭔 얘기냐 궁금하실 텐데, 영화 마션을 보면요, 화성에 낙오된 주인공이 이제 감자 농사를 짓는다는 이런 얘기인데, 인사이트는 네. 무인 탐사선이라서 이제 이런 그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빈별별님께서는요,
오퍼튜니티도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네. 오퍼튜니티는 2003년에 보내진 탐사선인데요. 지난 6월 화성에서 강한 먼지 폭풍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오퍼튜니티 응답하라 오바. 자, 일정 별별님께서는요. 카메라의 먼지를 어떻게 닦아내는지 궁금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의문문을 제기해 주셨어요. 와이퍼 달렸나 보지, 와이퍼. 와이퍼? 그거 누가 이렇게 닦아낼까? 아니, 자동으로. 아, 네. 그래요. 풀별별님께서 상상만 해도 재미가 없네. 내가 이걸 믿어야 되나? 영화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대단하다.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 해주셨고요. 예. MA는 별별님께서는요. 화성에서 풀 한 포기 키우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 지구인들아, 니들이 가진 것에 정말 감사해라. 싸우지 말고 거기서 잘 살아라. 집 나오면 개고생한다. 화성 올림. 이런 얘기를 써주셨어요. 아, 정말 우주 얘기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뛰고 다음 생에는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려울까요? 아, 윤회를 믿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최강기 대표였습니다. 임동근의 숫자 넘어 세상. 네, 임동근 전 서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지난 주말에 KT 화재 사건. 네, 예. 근데 그거 숫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KT 화재 사건에서 제가 낯선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무슨 16만 회선이라든지, 네. 광케이블 220조 다발,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희한한 숫자였거든요. 220조?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갖다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네. 좀 주말 내내 좀 봤는데, 예. 이게 만만치 않은 주제더라고요. 통신이라는 것 자체가. 잠깐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이제 웬만하면 감을 차리는데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예, 도시를 보통 새로 짓는다, 신도시 건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 처음에 도시를 제대로 기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깔아야 될 망들하고 이런 파이프들, 이런 것들을 갖다 따로 고려를 합니다. 당근이 그래야 되는 거죠. 예, 도시는 원래 사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들이 다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물, 전기, 기타 등등 다 와야 되고, 사람이 썼던 물들은 또 빠져나가야 되고, 그래서 도시 자체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 덩어리예요. 그렇죠. 상수도, 하수도, 예. 통신선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 그 도시가 하나 만들어질 때, 신도시라든지 예. 아니면 공업도시라든지 도시를 만들 때, 이 부분만 따로 이제 보통 고려를 해요. 교통도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도로 놓고 전기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이 다 도로에 얹혀가요. 그러니까 도로 밑으로. 그렇죠. 예, 지하로. 예, 그러니까 단순히 도로는 물자가 움직이는 그런 차가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그 아래에는 전기도 있고 물도 있고 하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도시가 흐른다. 예, 그래서 이제 도시의 도로를 갖다 맨 처음에 만들 때 굉장히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 담당 기관들이 달라요. 그렇죠. 예, 상하수도 따로 있고 전기 따로 있고 통신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따로 있는 이 회사들을 갖다가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건설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열 병합까지 들어가면 이제 쓰레기까지도 같이 해서. 그게 이제 도시 계획이죠. 예, 그렇죠. 신도시 만들 때 이제 도시 관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주체, 그러니까 하나의 정부가 아니라 공기업도 있고 민간기업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하나로 들어가서 길 따라서 이제 그 망들을 깔게 됩니다. 네네네. 예, 이 신도시는 그렇게 해서 건설만 잘하면 돼요. 문제는 관리입니다. 관리로 들어가면 주체들이 다 다양하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 팀으로 움직이더라도 들어가고 나서 관리를 하는 건 다 따로따로예요. 그렇죠. 예, 맨홀 따로 다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때는 맨날 도로공사하냐 이런 얘기 나온 적 많았잖아요. 계속 파헤친다 한다. 그렇죠. 예. 그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도로를 새로 놓거나 도로를 확장하거나 도로를 이전하거나 할 때마다 하다못해 2차선을 갖다 4차선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하수구 위치부터 해가지고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도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주체들이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난한 문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유발을 시켜요. 거기서 난개발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난개발이죠. 굉장히 주먹구구로 까는 거죠. 이제 지하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기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어쩌다가 잃어버린 망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잃어버린 망이라 하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의 다발로 이제 뭐 몇 조의 단위로 이제 그 통신망이 깔려 있다. 아니면 뭐 하수구가 깔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언제나 쓰고 있는지 안 쓰는지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흐름인데 망이 잃어버려지면 흐름이 끊기는 거니까 당연히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게 유효한 건지 체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간혹 지하의 희한한 도로들, 뭐 폐 지하철 노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 도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있죠. 예, 미래 암흑 도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SF 영화를 보면 주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그 기계 피해서도 이제 살고 그러잖아요. 뭐 제가 SF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종류 영화 한두 개가 아니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지하에 잃어버린 케이블과 잃어버린 도로, 잃어버린 망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스마트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얼마나 잘 관리를 해주느냐라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은 이렇게 쉬운데 실제로 이게 터지고 나니까 이제 정말 이제 끔찍한 거죠. 도대체 그 220조 다발이 뭐였을까부터 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래도 지금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저 그러면 여기서 뭐 상수도관, 하수도관 빼고 전기선 빼고 그래서 통신으로만 한정을 그래서 통신으로 들어가는데 이 통신을 갖다가 움직이는 게 제일 큰 게 이제 KT이기 때문에 KT 화재도 굉장히 컸던 거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KT가 무엇이었을까 갖다 이제 보려고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을 합니다. KT는 통신회사죠.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도대체 KT가 왜 민영화되었을까부터 해가지고 공기업은 그럼 어떻게 된 건가? 그 지적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파다 보면 거의 뭐 30년, 40년사를 파야 되니까 이 생각보다 이제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T가 이제 2018년도에 2017년도 연차 보고서를 갖다가 하나 냈어요. 연차 보고서 내고 분기별로 이제 그 이익 보고서, 손익계산서를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경영 성과에 대한 보고서. 일단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들의 숫자로 먼저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숫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건 한 10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유지된 건데 KT의 외국인 소유 비중이 48.5%입니다. 잠깐만, 그렇게 높아요? 예, 이게 오늘의 숫자로 이제 등장을 하는 숫자고요. 이게 2005년도에도 46%가 넘었어요. 이렇게 높아요? 외국인 주주 비율이? 그래서 2억 6천만 주가 좀 넘는데 그 중에 48.5%가 외국인 소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내 뭐 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게 3분의 1쯤 됩니다. 34%고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10.94%를 갖고 있습니다. 자사주는 6%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15년 동안 크게 달라진 부분은 뭐였냐면은 자사주예요. 자사주가 2005년도에 25%였습니다. 4분의 1이 자사주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2017년에 나온 걸로는 6%가 조금 넘습니다. 그럼 이제 그 판 건가요? 그렇죠. 있다가? 이거는 신규 주식 발행이랑 거의 똑같은 효과를 갖고요. 현금화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자사주가 이제 경영권 방어나 이런 거에 많이 쓰이는데, 경영권 방어를 갖다 거의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많이 판 겁니다. 반면에. 근데 잠깐 외국인 주 48%면 간당간당한 거 아니에요? 국내에 있는 사람들 거 다 합쳐야지 간신히 이기는 비중이죠. 이건 법적 한도 끝까지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하긴 이게 그 주식이 한두 주가 아닐 테니까 2% 채우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2억 6천만 주라고 하니까. 2%가요? 아니요. 전체가.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연금공단이 3.38%가 이제 2005년도에 갖고 있었는데 이게 한 11%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연금 붓고 계시는 분들은 KT 주식을 조금씩 갖고 계시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전혀 감이 안 와요. 꽤 크죠. 느낌이 안 와요. 저도 연금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한 10%, 11% 되고 우리 사주가 6.41에서 이제 0.5%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도 많이 판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다는 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한 2, 3년 전에 2014년입니다. 3년 그냥 4년이네요, 벌써. 빨리 가네요. 2014년에 뉴스타파에서 그 실패한 민영화 KT라고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2편이 아주 큰 게 나왔었어요. 그랬었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숫자들도 꽤 이제 중요한 숫자들이 많은데 뭐냐면 2002년도부터 방송 당시까지 2013년이죠. 한 10년 넘게 KT 순이익이 9조였는데 10년 동안에 누적 순이익 얘기하는 거죠? 9조 원이었는데 배당으로 한 5조 원 정도 나갔고 4.9조 원이 나갔고 이 중에 절반은 또 외국인한테 절반 넘게 2.9조 원, 그러니까 3조 원이 외국인이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10년이니까 한 3천억 원씩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이제 1년 기준이 아니라 누적이다 보니까 10년이니까 1년에 한 3천억 조금 못되게 가져갔어요. 여기에 이제 이자율 곱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숫자 자체는 그냥 누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숫자만큼
지금보다는 1년은 굉장히 줍니다. 근데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임원 보수가 2001년도에 14억 원이었는데 네. 쉽게 말하면 KT 회장의 월급이 1년 연봉이 14억 원이었는데. 잠깐 임원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전체 임원이죠. 네. 예. 그 전체 임원이 14억 원이었는데 2013년에 65억 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에서 반 정도가 이석채 전 KT 회장 보수가 29.7억 원, 그러니까 29억 원 7천만 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 경영진 이것도 감이 안 온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이 한 30억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그 돈 어디다 다 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아무튼 그 경영진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배당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열악해졌다라는 게 이제 뉴스타파에서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자세한 거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외국인 주주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입니다. KT면 우리는 이제 보통 국민기업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절반은 외국인 기업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중요한 건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오면 글로 가져가는 거죠.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뭐 배당받고 이런 것들 좀 조사를 해봤어요. 전체 자산이 한 30조쯤 되거든요. 지금은 32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30조 정도의 그 값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업 수익이 23조 3,873억, 이 한 24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한 달에 2조씩 돈이 들어갔습니다. KT에. 영업 수익이라면서요. 예, 영업 번 수익이죠. 돈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2조씩 벌었다. 예, 그리고 영업 비용으로 22조를 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쓰고 나가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24조면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그럼 별로 이익률이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높지는 않죠.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한 달에 이제 1,000억씩 버는 거죠. 한 달에 1,000억씩이고 일주일에 250억씩 버는 겁니다. 뭐 덩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지금. 그래서 하루에 50억 정도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예전 박지성 연봉이나 뭐 이런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도대체 그 KT는 박지성 몇 명일까 뭐 이런 걸 갖다가 보면 이제 다음에 이제 스포츠 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다룰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예,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 규모 자체는 무지하게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달에 5천억 원씩 지금 KT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당금 지급이 2,300억 개였어요. 영업이익이 17%입니다. 이것도 이제 외국인 주주들의 요구라고 보니까 그렇게 그렇죠.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니까 뭐 주식 투자한 거는 이제 배당금 받으려고 했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면, 이 KT라는 회사가 돈을 벌면 한 그 17% 정도는 이제 주주들한테 간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 주주들의 반은 외국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채권자 이자 지급, 그러니까 빌린 돈이 이제 한 11% 정도 돼요. 그래서 벌면 한 3분의 1 정도는 빚 갚고 네, 배당하고.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기업 가치 제고 활동, 뭐 사회적 홍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NGO 지원하고 뭐 그 불우이웃 돕고 했던 게 한 550억 정도 되고요. 약소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지원해가지고 한 63억 원을 씁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 뭐 산업단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지원해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좀 좋게 해석을 하자면 영업수익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게 이제 이게 기간 회사다 보니까 양에 계속 깔고 망을 계속 깔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데 어떤가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 망을 갖다가 얼마나 깔았는지 어느 정도로 들어갔는지. 그 지출력 이제 분석하면 나오긴 하겠지만. 예, 그렇죠. 영업 비용을 갖다가 이제 찬찬히 뜯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뜯어보면은 이제 그런 비용들이 나오겠죠. 생각보다는 협력 사업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협력사 지원이. 아, 그래요? 예, 협력사 지원에 2,230억을 써가지고 한 16%를 쓰거든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모범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는. 예, 그렇죠. 예. 자기들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협력회사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사항 아닌가요? 예, 권장사항이고 그것들을 투명하게만 관리를 한다면 정말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130개의 협력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도대체 누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신 말씀은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검증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좋은 얘기긴 하지만 얼마나 좋은지는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 투자에 이제 한 59억, 그다음에 교육이 75억, 그다음에 취약계층 요금 감면이 생각보다 커요. 1,600억. 정도를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지원이 36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요금 감면된다라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요금 감면되는지도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갖다가 버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5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중에 한 1,000억 원을 갖다 버는데 직원 수가 23,909명입니다. 24,000명이에요. 과거 이제 한국통신 시절에
그 직원 수가 가장 많은 회사 중에 한 곳. 예. 뭐 보통 그러니까 제 그렇죠. 기억으로는 그랬거든요. 예. 24,000명인데 그 중에 76%가 관리자입니다. 76%가요? 예, 18,225명의 관리자고요. 예, 대부분이 하위 관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 관리자보다는. 하위 관리자라면 어떤 걸까? 그럼 망 정비하고 관리하고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그런 쪽은 그 관리가 아니라 이제 기술직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이제 관리자가 도대체 현장에 뛸까 안 뛸까, 페이퍼워크만 할까, 종이만 만질까, 이거는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예. 따라서 지금 그 전체 직원의 76%가 관리자라고 하는 것들의 성격을 어떻게 예. 규정하고 이게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총합이 다르더라고요. 나와 있는 숫자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중에 얼마나 기술직으로 갔는지는 이제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네네네. 이제 그리고 이제 여성 비율이 한 17% 되고요. 직원 중에서.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2017년 신규 채용이 418명이었습니다. 418명이요? 예. 적은 숫자 아니에요? 네, 엄청 적죠. 예. 그러니까 전체 직원이 24,000명을 육박을 하는데 예. 한 해 신규 채용은 직원 숫자가 400명 조금 넘는다. 예, 그것도 많이 는 겁니다. 그 전에 300명대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평균 연령을 따져보면 좀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죠. 연차 보고서를 보면 한 이 정도까지는 나오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KT 연차 보고서가 점점 부실해져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통계에서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자세하게 나온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슬슬 이제 뭐 지속 가능성 보고서니 모험 보고서니 뭐 투자 보고서니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많아지면서. 근데 지금까지 임동근 교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임동근 교수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굳이 KT를 민영화했어야 되는 건가? 예, 그렇죠. 바로 그 점인 것 같은데. 예, 이제 그게 이제 다음에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KT의 출발은 1981년이거든요. 전두환 집권하고 1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공영이죠. 최신부 소속입니다. 아, 맞다. 오랜만에 듣고. 예, 그렇죠. 예, 최신부. 예, 맞아. 최신부. 예, 뭐 우정사업본부니 뭐 아무튼 이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전화망입니다. 전화.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 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화 관련돼서는 세계 모범 사례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예? 잠깐만, 그 처음 듣는 얘기네. 진짜요? 예, 전화 관련돼서는 제3세계 중에서 전화 보급을 갖다 이렇게 빨리 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70년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이얼 전화는 거의 없고, 막 돌려가지고, 그럼 이제 그 교환하는 분 해갖고, 몇 번 연결해 주세요. 예. 심지어 사람 이름을 얘기한 적도 있죠. 누구댁 연결해 그렇지, 주세요. 서울에 몇 번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예. 이게 70년대 풍경이잖아요. 예, 그렇죠. 70년대 말쯤 되면은 거의 다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빨리 보급이 됐는데. 하긴 맞아요. 예.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도 집집마다 집 전화는 하나씩 있었어요. 맞아요. 예. 70년대 엄청나게 보급을 해요. 70년대 후반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키스트라고 해서 이제 당시 이제 과학기술 관련돼 가지고 그쪽에서 인터넷, 그러니까 전화, 통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기술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1981년도에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이제 바뀌어버립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 맞아요. 예. 81년도에 바뀌고 이 바뀌는 거 와중에서도 이제 좀 봐야 돼요. 누가 거기에 짱으로 갔는지. 81년이면. 예. 그래서 이제 당시의 공기업 현황에 대해서 좀 한번 봐야 되는데 문제는 당시에도 한국통신이라고 치면 굉장히 큰 공기업이 됩니다. 사실 제일 컸던 공기업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관망을 갖다가 팔았던 거의 첫 번째 사례예요. 그러니까 공기업으로 분리를 하긴 했지만. 그걸 이제 정부 부처에서 공기업이 되는 과정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사가 되는 거죠. 수자원공사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제 공사들이 만들어지면서 망들을 갖다 공기업으로 바꾸는데 이 공기업으로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년 예산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연속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망을 갖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기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1년도에 이제 그 IMF 이후에 이제 KT로 회사 로고 바꾸고 그다음에 민영화에 들어가죠.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집전화 시절에는 그냥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던 전봇대 만드는 회사였죠. 그냥 전신주 가는 회사였죠. 완전 독점. 예. 여기 이제 공공전화라고 잊혀진 지금 현재 그 공공전화 사업이 굉장히 컸죠. 공중전화? 예. 공중전화가 이제 낙전 수입부터 해가지고 뭐 말도 많았잖아요. 그때 전화 카드. 예. 그리고 전화도 이제 그 구멍가게에서 이제 보증금 내고 지금 뭐 로또 판매하듯이 그렇게 이제 판매를 했거든요. 그 야밤에 추우면 거기 들어가서 몸 녹이고 이런. 예. 공중전화가 이제 굉장히 빨리 간다. 그것도 이제 80년대 후반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본 적 없으시죠? 거기서 배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저 때는 지하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끊긴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정부 소유 지분을 전부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영화가 돼요. 이제 근데 민영화 되자마자 이제 국내 이제 아주 30대 재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거든요. 11위에 들어갑니다. 그럼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컸으니까. 그냥 그걸 민영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들을, 그러니까 가치를 이제 외국인이 샀다는 거죠. 그다음부터 계속. 그게 IMF 뒤인가요? 결국은 IMF 때문에 그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와중에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그게 불가피했다고 보세요? 그래도 안 됐다라고, 그럼 해서는 안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공기업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훨씬 좋았죠. 그렇죠. 통신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러니까 민영화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요, 정말 급전이 필요할 때 많이 하거든요, 정부가. 아니, 급전이라고 하니까 너무 소박해 보이죠. 근데 급전이죠. 급전이 필요할 때 하는데 보통 뭐라고 하냐면. 금매로 내놨던 겁니다. 보통 그걸 판다는 얘기는 전세 까서 월세 들어가는 효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묻어뒀던 돈을 갖다 정부의 돈을 국공유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팔고 달달이 쓰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당장 한 10년 정도는 전세금을 갖다 뺐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이게 정부 필요한 것들을 쓰겠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그 힘들어지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고요. 여기에 이제 뭐 또 다른 얘기도 많죠. 결국 망고의 진리가 급전 돌리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 자기 옥죄다. 그렇죠. 이 말씀이잖아요. 감다 소박하게 그래서 이제 그 공기업 관련됐으면 이렇게 배당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도 이제 쉽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그 자료들도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금만 더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요 KT뿐만이 아니라 이제 SK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냥 서론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 여는 정도로만 하고 다음 시간에 통신 전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인사 나눠야 돼요. 시간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KT 가입자는 2천만 명입니다. 이걸로 2천만 명이 이제 무선 전화를 쓰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임동근 교수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탈원전을 둘러싸고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갈리네요. 4456님은 원전이 없으면 좋지만 전기는 어찌하나요? 미세먼지 가득한 오늘 하늘을 보니 화력 발전은 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주신 반면에 7714님은 핵 폐기물 생각하면 2080년 탈핵도 너무 늦은 게 아닐지 걱정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해결하라고 넘겨줘도 되는 건지요? 라는 또 다른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SLG 별별님은 원전 시작할 때 국민투표 했냐? 이렇게 반문하는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색다른 시선은 내일도 이슈의 핵심을 향해서 직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